지금 분명 두 가지 돈의 흐름에 있어서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분명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성장치도 굉장히 좋은데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전지가 여기에 대한 수급을 다 빨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얘네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겠다 싶어요. 이게 항상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다음에서 그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생략을 하세요. 다 막 건너뛰기 하시면서 거의 종목만 자꾸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당장 살려고 하세요. 그럼 거기서 한 차례 이제 실수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괜히 높은 자리에서 괜히 잡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조심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다음에 대한 주도주를 몇 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분명 두 가지 돈의 흐름에 있어서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 정책적인 방향성. 자, 이 2차 전지가 강했던 큰 특징 중에 미국의 IRA랑 유럽의 CRMA가 있다라 그랬죠. 근데 분명 이들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음에도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한 게 저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 폐배터리랑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저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작년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분명 좋을 가능성 매우 높은 환경인데 분명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성장치도 굉장히 좋은데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가 여기에 대한 수급을 다 빨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얘네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겠다 싶어요. 그래서 신재생도 저는 이제 풍력과 수소 쪽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IRA 수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 둘이 올해부터가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 가시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모아가는 구간 내지는 약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다, 하반기로 가면서. 근데 내년부터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인 성향을 띠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풍력에 대해서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자면, 풍력은 지금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군을 공략을 하실 때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거든요. 산업에 대한 이해에서 앞으로 뭐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그 산업에 있어서도 뭐가 가장 핵심 축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 내에서도 유난히 강한 게 양극재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풍력도 이해를 하시면 지금 풍력이 기존의 지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풍력 발전기가 결국에는 바람으로 풍력 발전기의 그 터빈을 돌려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느냐잖아요. 근데 이 잘 돌아가는 게 지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좋습니다. 왜? 바람의 방향도 일정하고 바람의 세기가 지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시면 바람색이 강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상 풍력이 훨씬 더 발빠르게 발전했어요. 왜?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상에 그 풍력 발전기 설치하는 게 어렵겠어요? 해상 그 바다에 설치하는 게 어렵겠어요? 바다가 훨씬 어렵죠. 바다가 훨씬 어렵죠. 특히나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렵겠죠. 그 설치하는 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많이 구축이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부 역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그다음에 중국까지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발빠르게 넓혀가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그 설치 그 량 자체가요, 신규 설치량이 올해 기준 대비 2년 뒤가 무려 6배나 증가할 전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고, 자, 그러면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또 뭐가 달라지느냐? 바람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왜? 바람의 세기가 커지니까 그냥 이만한 이 터빈을 돌리는 것보다 이만한 터빈을 돌리는 게 한 번을 돌리더라도 이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터빈을, 이 풍력 단지 하나를 건조를 할 때 특히나 이 하부 구조물이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해요.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 밑에 꽂아야 되는데 얼마나 튼튼해야 되고 고정을 시켜야 되려면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어렵기도 어려워서 지금 업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즉 짓는 개수 자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뭘 크게 만들냐? 이 기둥은 작게 만들되 위에 터빈을 크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빈이 이제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그 터빈을 만든 업체를 보셔야 되겠죠. 왜? 하나를 팔더라도 큰 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큰 거를 만들기 위한 기술력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과의 기술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빈을 포함한 그 타워를 만든 업체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터빈 안에 들어간 주요 부품들도 수혜를 받겠죠. 왜? 터빈이 커진 만큼 그 부품들도 커지고 더 양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터빈을 만든 업체를 보려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다 해외에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유럽 쪽에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건 그 유럽 업체들이랑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협력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게 긍정적이죠. 특히 이 해상 풍력 단지 건조를 하는 게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쪽인데 그 업체들과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맺어져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우리나라 업체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업체를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타워를 건조한 업체. 그게 이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얘는 또 IRA 직접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고는 그 터빈이 커지는 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CS 베어링, CS 윈드의 자회사인데요. 얘가 또 그 커지는 터빈에 맞춰서 그 베어링을 또 다방면으로 늘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그 고객사들한테 그 품목 인증을 또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잠재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폐배터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성일하이텍이 여전히 대장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2차 전지처럼 완전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점점 관련된 기업들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폐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 쓴 폐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물량 확보. 네, 물량 확보 싸움인데 그 물량 확보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양극재단의 업체에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그룹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걔네가 다 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냥 자체적으로 다 굴리는 거죠. 완전히 내재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LG그룹 쪽이 많이 강세를 보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LG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도 마찬가지. 걔네들 다 막강하네요. 네, 크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히나 또 포스코 쪽은 심지어 원자재까지, 네, 원자재까지 채굴하고 그 리튬 그거. 네, 이거를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 쓰면 폐배터리로 또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와, 혼자 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혼자 진짜 붕치고 장구치 다 하는. 차만은 안 만들었지. 그치, 그걸 줄 필요가 없지. 그쵸. 성일하이텍 같은 예, 곳에. 그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그게 정책적으로 잡힐 거거든요. 뭐냐면 폐배터리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해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소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정부가 밀어준다면 그러면 성일하이텍도 어느 정도는 시간 확보하면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주식경원의 가장 또 유명한 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정부 정책이 우리가 투자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죠. 정부가 야 그냥 너네 내재화하면서 더 원가 경쟁 돌리면서 너네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해 하면서 완전히 에코프로, 포스코, 그다음에 LG 이런 그룹사를 밀어줘요. 그럼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은 완전히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부 정책을 봤을 때 특정 기업의 수혜를 받는구나 싶으면은 그쪽 위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재되어 있는 업체들끼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그룹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폐배터리에 있어서는 투자 기회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음. 솔직히. 왜냐하면 2차 전지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까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봤으니까 기업 투자를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삼성의 투자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로봇 관련주도 올해 큰 상승을 보여줬던 건 결국 삼성의 투자 움직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이제 올라갔던 거였고. 그러니까 두 축이 정부와 기업인데 네. 이제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건 결국 삼성의 또 300조 투자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 우선 뭐가 올라갔어요? 그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밖에 몰라가지고.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크게 대표적으로 두 분야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설계단, 후공정단. 설계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게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뭐 가온 칩스, 그다음에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설계 관련된 IP 디자인 이쪽 애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후공정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그다음에 그 장비를 또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는 심지어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와. 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한 타이밍 쉬어갈 거는 맞는 것 같다. 왜? 아직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체가 뒷받침 돼줘야지 이게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도 한 타이밍 쉬어갈 때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내가 기존에 강했던 애들 못 잡았다면 그럴 때가 기회가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나 후공정 애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